오는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수도권 음식점과 유흥업소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직계 가족은 5명 이상도 모일 수 있습니다. 서울 순천향대 병원에서 37명이 감염되는 등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앞두고 미 국무부가 국내 탈북자 단체 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했습니다. 유엔은 강제 실종된 우리 국민 12명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배구 국가대표 선수인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과거 학교 폭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자 배구에서도 비슷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야외 공원과 관광 명소에는 포근한 설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5인 이상 모이는 시댁 모임을 신고해달라거나 이웃의 가족 모임을 신고하는 새로운 명절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도 이제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 역시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시간이어서 아쉬움이 크셨을 텐데 남은 연휴는 더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7은 거리두기 완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는 명절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이렇게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영업이 비수도권처럼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는 겁니다. 명절 때와는 달리 아들, 손자, 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조치들은 시민들의 생활 패턴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먼저 조덕현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의 핵심을 추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레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은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8일 이후 10주 만입니다. 장기간 계속된 고강도 방역 조치로 가중된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고려됐습니다. 우선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이미용실과 대형마트 등은 지역과 관계없이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방역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로도를 감안해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괄적인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크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감안해서 업종별로 제한을 세분화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을 열고 어디는 영업이 제한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황병준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리두기 2단계 하향으로 수도권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거나 10시로 완화되는 다중이용시설은 91만 개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52만 개 시설의 영업 제한도 해제됩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일행도 한 칸씩 뛰어앉기를 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 목욕탕의 사우나와 찜질방 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수도권은 수용 인원의 10%, 비수도권은 30%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의 경우 수도권은 100명까지, 비수도권은 500명까지 늘어납니다. 최대 12주간 문을 닫아야 했던 4만 개 유흥시설의 영업도 밤 10시까지 가능해집니다. 단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 금지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이고 수용 인원의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의 예배나 법회 참석 가능 인원도 늘어납니다. 등교 인원도 수도권은 전교생의 3분의 1, 비수도권은 3분의 2로 확대됩니다. 군 장병들의 휴가 제한도 15일부터 풀립니다. 이번 조정 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도권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그동안 비수도권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연장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다음 주부터 1시간 더 영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갑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10시까지 영업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일단은 평가하고 있고요. 자정까지만이라도 해줬으면 더욱더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일단 1시간이라도 연장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되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집합금지 대상이던 유흥업계에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1시간 연장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한두 시간 영업하고 문 닫아라 이제 그런 차원인데 너무 임박하다 이거죠. 10시는. 장난하는 것 같아요. 12시나 그 정도 아니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9시나 10시나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코로나19 통금 이후 가계부를 밝히는 점등 시위에 나섰던 자영업자 단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응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대안이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일부 헬스장은 다음 주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는 완화됐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362명으로 나흘 만에 300명대로 줄긴 했습니다만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확진자가 37명이나 쏟아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입니다. 어제 새벽 이 병원에서 환자 1명이 확진된 뒤 이틀 동안 3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환자 27명, 간호사 8명, 보호자와 간병인이 각각 1명씩 감염됐습니다. 입원하는 날은 윤정이었는데 이제 5일차 검사에서 나와가지고 밀접하신 부서나 직원들이나 환자분들 검사해서 이렇게. 입원 병동이 있는 본관 7, 8, 9층에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까지 순천향대병원 환자와 직원 등 1,800여 명을 전수검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층까지 해서 전수검사하기 위해서 확대 검사를 하고 있고 감염 경로는 오늘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사흘 동안 2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부천 승리재단 관련 확진자는 오늘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승리재단 신도들은 예배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승리재단 내부 감염이 강사인 신도를 통해 학원생과 가족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달 말에 미국 하원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최근 국내 탈북자 단체 대표를 만나서 사전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여당이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미 하원의 청문회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스캇 버스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방미 중인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와 1시간가량 면담했습니다. 박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30일 효력이 발생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국무부가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배경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물었고 있는 그대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달 말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여는데 박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지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앞서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영국 의회, 체코 외무부까지도 이 법이 북한 인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당연히 갈등의 여지는 분명히 생기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부족하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라는 신호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북핵 문제가 시급한 우선순위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강제 납북돼 실종된 우리 국민 12명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60년대 북한에 납치된 칼기 납북자들까지 명단에 올랐는데 이런저런 인권 문제로 북한이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강제 실종된 우리 국민 12명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무그룹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자에는 1969년 대한항공 칼기 피랍 사건 당시 납북된 장기영 씨와 정경숙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기하, 민기식, 김경수, 이상원 등 60, 70년대 납북 어부들의 이름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유엔 실무그룹에서 북한한테 이제 100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북한은 확인 불가, 모른다. 일본 같은 데는 자세히 알려줘요. 이 가운데 정경숙 씨의 경우 지난 2016년에도 유엔이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 한 납북자 단체가 평양 거주자 명단에서 이름을 찾은 상태입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는 등 협력하지 않고 있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여당이 지난 화요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12월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실제 수사에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지 사회부 법조팀의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런 법안들을 두고 검찰 해체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나라에선 작년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월 1일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으로 일부 분할이 됐죠. 이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에 남은 마지막 수사권, 그러니까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 대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찰총장의 직위도 고등공소청장으로 격화돼서 사실상 검찰 해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법이 통과되면 이 검찰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검찰에 남는 권한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름이 바뀌게 되죠. 검찰청이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수사권은 없고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게 됩니다. 이 재판에 넘기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소권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동안 검찰의 폐해가 컸다고 하는 건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검찰의 수사 능력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상실되면 이 국가적으로도 범죄 대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도제식 교육으로 수사 역량을 되물림해 왔습니다. 이 특수수사는 물론 갈수록 발전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에 현직 검사는 갈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이 검사 출신 변호사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전문 인력들이 수사에서 강제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은 결국 수사력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반면 조국 전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수사 역량 저하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수사관으로 전향하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조직이 생기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이건 어떻게 보장되는 겁니까? 네, 그런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의 출발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가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공수처장 뽑듯이 선출하고 수사청장이 수사관을 뽑는 구조라면서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뺏어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인사권이라는 목줄이 채워진다면 조직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쉽지 않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많은 작업들을 해왔는데 권력의 부패를 막고 국민들이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배구 국가대표인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과거 학교 폭력 파장이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출전이 어려워진 건 물론이고 배구계에서 퇴출시키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을 정도니까 스타를 응원했던 일반 국민들의 배신감이 그만큼 컸던 모양입니다. 과거 출연했던 TV 예능과 광고까지 지워지면서 그 여파가 체육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배구 스타 자매가 몰고 온 학교 폭력의 후폭풍에 맞추었습니다. 칼을 가져와 협박했다. 더럽고 냄새난다며 옆에 오지 말라고 했다. 돈을 걷고 주먹으로 때렸고 부모님까지 모욕했다. 여자 배구의 최고 스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로부터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21가지 폭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또 이다영이죠? 아 진짜 싫어.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온 억대 연봉 스타 쌍둥이의 어두운 그림자에 배구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수들은 철없던 시절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을 사죄한다며 자필 사과문을 낸 후 숙소를 떠났고 팀의 수장인 감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을 맡고 있는 감독으로서 팀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돼서 팬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압도적인 팀으로 뽑히던 흥국생명은 두 선수가 없는 첫 경기부터 0대3으로 완패. 경고에만 보였던 우승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3위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국가대표팀 역시 비상입니다. 대표팀 주전 전력인 두 선수의 도쿄올림픽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배구 코트 밖에서의 후폭풍은 더욱 거셉니다. 선수들을 영구 제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4만 명을 넘을 정도로 여론은 최악. 선수들이 출연했던 TV 예능 프로그램 다시 보기는 온라인에서 내려갔고 두 선수가 함께 나온 자동차 광고 영상까지 비공개 처리도 했습니다. 흥국생명 주장 김연경과의 불화설에 더해 학교 폭력 충격까지 더해지며 배구 팬들의 마음도 이제는 돌아선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논란 속에 흥국생명 구단의 징계는 사건 발생 4일째가 되도록 아직입니다. 구단 측에서 시간 끌기나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의 명분이라면 선수가 보다 나은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구연맹이 내놓은 학교 폭력 근절 대책도 도돌이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학교 폭력 없애겠다는 것도 이미지나 자기들이 뭔가 한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입장이지. 배구의 인기를 이끌던 최고 스타의 추락. 우리 학원 스포츠의 어두운 이면에 배구계, 나아가 스포츠계 전체가 발목을 잡혔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 배구계에서도 비슷한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과거 일이긴 합니다만 피해자가 당했다는 폭행의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이번 역시 현역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현직 남자 배구 선수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10년 전 일이라 잊고 살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용기 내는 피해자를 보고 용기를 내본다며 고등학교 1학년 당시 선배 선수로부터 급소를 폭행당해 응급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엔 일본 지각했다는 이유로 선배 선수에게 발길질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배구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조용히 넘어가자는 당시 감독의 말을 들었던 게 후회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썼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의 소속 구단은 상황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목된 가해자는 3명입니다. 이 중 2명은 현역 프로배구 선수고 1명은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경남에서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봄 날씨였는데요. 야외에는 이 포근한 설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였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마음껏 뛰어놉니다. 잔디밭에서는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이쁘지? 소양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공원 갈대밭을 따라 한가로이 산책도 합니다. 조망도 좋고 하니까 원래 유명한 곳이고 해갖고 호반을 한 바퀴 도는 거 그거 자체가 좋아서 왔습니다. 용인민속촌과 경주유적지 등 관광 명소에는 차량과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는데 너무 좀 상쾌하고 좋아요. 막상 나오니까 사람도 많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남 의령이 20.2도로 가장 높았고 서울 15도, 광주 19.4도 등 전국 대부분이 2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호남과 제주는 오후부터 흐려져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 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당나귀 3마리가 거리를 활보해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 음식점에서 키우던 당나귀였는데 당시 상황을 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대로 옆 인도를 따라 당나귀 3마리가 뛰어다닙니다. 사람을 피해 이리저리 달리면서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강남에서 신사 쪽으로 넘어가는데 횡단보도 3마리가 건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근 식당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당나귀로 축사를 청소하던 도중 탈출해 주택가 막다른 골목에서야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당나귀 가족은 4년 전에도 탈출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나귀 주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위험동물 관리 소홀 규정을 적용해 벌금 5만 원을 통고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번 설 연휴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 가족과의 만남도 미룬 분들 많으실 테죠. 달라진 설 풍경에 예민해진 탓인지 새로운 갈등도 생겨났습니다. 이웃집에 5명 이상 모인 것 같다며 신고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댁 모임을 대신 신고해달라는 한 며느리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설 당일인 어제 온라인 육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페 회원은 이 시국에 시댁에서 11명이 모이려고 5시간 걸려 가는 중이라며 대신 신고할 사람을 찾는다고 썼습니다. 이 카페엔 5인 이상 시댁 모임 다 신고하자거나 코로나 시국의 제사 내가 신고하고 싶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온라인 카페엔 층간소음에 위층 가족 모임을 의심해 당국에 신고했다는 후기 글도 있었습니다. 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가정을 대신 신고해주겠다는 상품까지 게시됐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엔 집합 금지를 위반한 영업행위와 모임 신고 건수가 2,24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761건이 늘어난 겁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래 뒤쫓고 협박하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에게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어 고소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해 남성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불 꺼진 다세대 주택 복도. 한 남성이 출입문을 두드리더니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27살 김모 씨가 여자친구 A 씨와 헤어진 다음 날 밤 A 씨 방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4시간이나 머물며 문을 두드리거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습니다. 밖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흉기를 갖고 왔을지 어떤 생각일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웃었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A 씨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하고 주거 침입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런 일은 연인 관계로 되면 처벌이 힘들다. 지나가는 형사님은 그냥 멀리서 갑자기 4시간 동안 신고 안 했으면 버틸만 했다는 거 아니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과 김 씨가 출입문 밖에서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A 씨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일방적인 집착 때문에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처벌은 노상방뇨 수준의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법사위에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지 법안 내용을 이채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를 1년여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모 씨.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이없게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그리고 협박 혐의 등이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마땅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구치소에서 형을 마친 후 사과하러 만나러 가겠다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조 씨는 불안감에 최근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후에는 이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최소한 찾아올 게 너무 분명해서 일단 동네를 저는 무서워서 옮겼어요.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흉기를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4건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도 전셋값이 2배 넘게 차이 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법에 따라 5%만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오른 전셋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 새 그만큼 전셋값이 올랐다는 방증이고 또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입주자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학군 수요가 몰리는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77제곱미터 전세가 보증금 10억 원에 거래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같은 평수가 이달 3일에는 절반 가격도 안 되는 4억 9,35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2년 전 4억 원대에 거래했던 임차인이 임대차법에 따라 5%만 올린 금액으로 재계약했기 때문입니다. 5억이나 그저 5억 몇천 정도 된 거는 전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한 거는 그렇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새로 전세를 계약하는 곳 보증금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곳 가격이 2배 넘게 차이 나는 곳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3년차 서울 개포동 한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도 신규 거래는 보증금 12억 원에, 갱신 거래는 6억 9천만 원에 이뤄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갱신 보장 기간이 끝나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 뛰어오른 전셋값을 감당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신규 계약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오른 금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불리하다라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사 대책 이후인 지난주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85주째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의 알리바바 이후 최대라며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적자를 거듭한 쿠팡에게는 그만큼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시급했던 걸로 해석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매출 규모로 국내 온라인 쇼핑업계 1위인 쿠팡. 쿠팡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0년 만입니다. 주식 수량과 공모 가격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4년 알리바바의 데뷔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 회사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현재 세계 5위 이커머스 시장인 한국이 올해 말까지 3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쿠팡이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확보가 시급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창립 이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쿠팡은 매년 공격적인 투자로 현재 누적 적자만 4조 원대에 이릅니다. 이 팬데믹 와중에 되게 우호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마련하는데 제일 큰 증시가 뉴욕 증시고. 쿠팡이 자체 평가하는 자사기업 가치는 44조 원 규모. 쿠팡은 절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드렸는데 오늘은 여성 정책을 따져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에서 시작된 만큼 각 후보들은 여심 잡기에도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정책들 이채림 기자가 골라봤습니다. 민주당 지자체장의 성범죄가 보궐선거를 촉발했지만 무공천 당원을 고쳐 민주당은 후보를 내기로 했죠.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은 이번만큼은 여성 시장이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마 같은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박원순 계승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우상호 의원은 시장 직속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여성 안전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인증주택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오세훈 전 시장은 여성 귀갓길 CCTV 100% 설치, 이중 잠금 장치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SOS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띕니다. 박영선, 나경원 두 여성 후보들의 양육 공약 경쟁도 포인트입니다. 박 전 장관은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과 연계해 집 근처 21분 거리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겠다는 구상을 내놨고요. 나 전 의원은 경력 단절 여성을 보육 도우미로 활용하는 서울형 보육 어시스턴트를 공약했습니다. 현금 지원 공약도 빠질 수 없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 도입 신설을 공약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40만 원 수당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모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실천 가능성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정치인도 설에는 자식 자랑입니다. 예, 명절에 집 자랑, 자식 자랑하면 사실 탈불출 이런 소리 듣기 십상인데 네. 자랑할 일들이 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엄마로서 면모를 강조하고 나선 박영선과 나경원 두 명의 여성 서울시장 예비 후보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 전 의원의 떡국 요리 실력부터 보겠습니다. 아들하고 떡국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요리를 잘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해할 것 같아요. 고마워 이나야. 항상 엄마 의견에 응원해줘서. 지난달에 함께 예능에 출연했던 저 딸이 이번에 유튜브에 등장을
했는데 뭐 마사지도 해주고 떡국도 맛있다고 하고 뭐 효녀처럼 보입니다. 예. 네, 나 전 의원은 이외에도 세수 후에 화장을 하지 않고 안경을 쓴 모습으로 하루 소회를 전하는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가족과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 노출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똑부러지는 이미지보다는 소탈한 면모를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의 또 다른 엄마 박영선 전 장관은 어떻게 설을 보냈습니까? 네,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군대 간 아들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날이라 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난다면서 엄마가 아들 휴가를 기다리는 만큼 코로나로 지친 소상공인들도 간절히 봄을 기다릴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 머리를 짧게 자른 아들과 안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요. 3개월 전 입대해서 이제는 일병이 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예. 앵커 아들분도 얼마 전에 입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다른 이야기 해보죠. 예. 자, 후보들이 명절에도 이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았던데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나경원 두 사람은 물론이고요. 우상호, 오세훈 등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예비 후보들이 올해도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울시장 출마자를 피해가냐며 보여주기 정치쇼 그만하고 일 좀 하자고 일침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설 당일에는 서초구 보건소를 찾았고요. 오신환 전 의원은 탈북 청년들과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 우상호 의원은 이제 박원순 시장 감싸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박원순 정신을 계승하겠다. 박원순이 곧 우상호다라고 했는데 성폭력 피해자 측이 참 잔인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우 후보자 측 캠프 관계자는 오히려 유가족을 위로한 편지가 왜 2차 가해라고 호들갑이냐는 글을 올려서 논란을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예. 우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시민단체 시장님이지 민주당의 시장님은 아니라고 말했던 점도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도 했었군요. 자, 물론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공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비위로 치러지는 선거죠. 권력을 무기로 약자를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 행위인데 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감싸기를 한다는 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정치인도 설에는 자식 자랑의 느낌표는 자식 걱정 안 하는 세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은 요즘 자녀들이 직장만 할 수 있을까,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자식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일자리 좋은 게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고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벌어서 집을 사겠습니까?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의 선물 안동소주입니다. 소주요? 네. 예, 소주가 아니라. 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제 설 선물 세트를 보냈다고 하던데 안동 소주가 포함돼 있다고 하죠? 네, 예. 올해 선물은 각계 원로와 국가유공자 외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의료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모두 15,000여 명인데요. 국가 원로와 유공자 외 선물 수령 대상은 매년 사회 현안에 따라 바뀌거든요. 올해는 코로나19 의료진이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자, 근데 여기 지금 홍 기자가 네. 선물 세트를 직접 갖고 나왔는데 선물 받는 대상은 아니었죠? 네, 그런데 예.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받길래 제가 뉴스에 소개하고 싶다고 억지로 쫄라가지고 좀 가지고 예, 왔습니다. 김복원 기자가 안 돌려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자, 인사말 카드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 편지가 왔는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설날이라면서 함께 건강하길 진심을 다하 기원한다고 써 있습니다. 예, 내용물도 좀 보죠. 네. 내용물 보면은 가운데 경북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 약과, 그리고 경기도 여주 강정, 그리고 충남 당진의 유과 등이 들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담겨 있는데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선물 세트에 강원 취나물과 제주 고사리가 포함됐어서 이번에 생략한 듯합니다. 대통령 선물이다 보니까 지역 안배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예. 뭐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고급 선물 세트로 보이는데 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까? 네, 농축수산물의 경우 설 선물 한도가 20만 원까지로 상향이 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선물 세트 원가를 5만 원 내외라고 설명했는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 셈입니다. 다만 올해 선물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보면 30만 원, 25만 원 높은 가격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문의 선물 안동소주의 느낌표는 술프게 하는 세상으로 하겠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술프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좋은 안동소주를 선물했지만 코로나로 씨름했던 우리 국민들 지난해 일반 소주를 더 많이 마셨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습니다. 팍팍해진 삶에 술만 늘었다는 건데 이 신축년 새해에는 술 푸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Grandma smells like Korea. 향기는 아닐 냄새가 나는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은 미국 집에서도 참 잘 자랐습니다. 뿌리 없는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이민자의 모습이 낯선 땅에서도 생존하는 이 미나리 같았답니다. 그렇게 이민 가정의 삶을 풀어낸 영화 미나리는 각종 영화제에서 61개의 상을 휩쓸었고 할머니 순자 역의 배우 윤여정 씨는 상을 21개나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계로서도 큰 기록이지만 저의 시선은 70을 넘긴 노장의 여배우 윤여정 씨 몸짓과 언어에 쏠렸습니다. I'm in this business such a long time in Korea, but I didn't want to do it because I knew this is going to be independent movie. That means I'm going to be suffer with all the things.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55년 연기 경력의 그녀가 선택한 건 20억 원 초저예산 독립영화, 주연도 아닌 조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값진 사치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요즘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사치를 하고 있어요. 뭐 단역, 조연, 주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너무 주인공만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 괜찮아. 1등을 꿈꾸고 1등에 걸맞는 대우를 원하는 사회에서 굳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된다는 그녀의 말은 경쟁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용기를 줍니다. 조연이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즐기고 노력하면 끝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다소 진부할 것 같은 이 진리가 공정이 무너진 요즘 세상에도 통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미나리는 음식의 맛을 돋울 때 주로 쓰이죠. 요리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본연의 향과 맛을 무기로 어느 음식에서든 존재감을 뽐냅니다. 조연이지만 자신만의 연기로 세계의 눈을 휘어잡은 윤여정 씨와 닮았습니다. 아삭하고 상큼한 봄 미나리 맛이 기다려지듯 한 노장 배우가 도전해 얻은 결실도 기다려지는 이번 봄입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미나리, 윤여정이었습니다. 내일이 벌써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약간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수량은 5mm 정도밖에 되지 않겠는데요.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바람도 불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은 계속 포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6도, 대구는 15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3일 뉴스세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